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아침 김호성입니다. 폭우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밤새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수도권 빗줄기는 그쳤습니다만 가을 장마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해당 지역들 여전히 폭우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폭우의 피해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어제 베트남전을 보셨는지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우리 팀은 상대적 우세를 확인했고요. 베트남은 지고도 이겼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선전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박항서 감독과 그에 부응하는 선수들의 투혼이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선수들의 팀워크가 돋보인 경기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요, 상대 수비수 사이로 찔러준 볼을 황의조 선수가 두 번째 득점으로 성공시키는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투토 플레이의 교과서 같은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경제계의 투톱, 이른바 김앤장이 만난 자리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왜 뉴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장의 답은 네, 뉴스가 됩니다. 이지 않을까요? 어제 베트남전이 열리고 있는 동안 광화문 현장은 여느 때와는 달랐습니다. 붉은 악마들의 응원 함성 대신에요, 3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이어졌습니다. 비옷을 입은 채 자영업자 생존권 위협하는 최저임금 즉각 철회하라는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야당 정치 지도자들도 총출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소득 하위 계층, 가계소득을 둘러싼 통계의 진실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8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오늘 꼭 아시면 좋을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폭우가 지속이 됐는데 저도 새벽에 한 4시 좀 잠시 일어났었는데 굉장히 내리더라고요. 그냥 천둥도 치고. 네, 그랬죠. 그래서 감사히. 이거 산사태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들고 그러는데 실제로 좀 이런 걱정 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서울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새벽 1시부로요. 네네. 은평, 노원, 성북, 종로구 이 4개 자치구에 산사태 경보를 발령을 했습니다. 예.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이 4개 자치주에는 이미 산사태 주의보가 발효 중인 네네. 그런 상황이고, 서울 시내 사실은 그 산동네가 의외로 많잖아요. 예. 예, 그런 곳들이 지금 땅이 물러져서 네네. 좀 이제 위험한 그런 그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주의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산림청 또한 전국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지금 상향 발령을 한 상태입니다. 네네. 예, 등산 가시겠다고 예정하신 분들도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네. 서울 인천에 발효된 호우주의보도 지금 호우 경보로 격상이 된 그런 그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게 특히 또 최근에는 기상 변동이 굉장히 하루 사이에서도 몇 번씩 바뀌고 이러잖아요. 예, 예.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상시 대기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비는 내리는데요. 그 빗 속에서 어제 그 소상공인들 집회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29일을 디데이로 잡았기 때문에 이제 어저께 강행을 그대로 한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불과 2년 만에 최저임금을 29% 인상했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당이 29일인가요?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29일을 예.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한 겁니다. 네네. 기후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날을 조금 잘못 정한 감이 글쎄요,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와서, 예. 안 그랬으면 훨씬 더 참석자들이 많았겠죠. 어찌됐건 소상공인 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 총연합회를 비롯한 이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가 어제 이제 오후 4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한 150여 개 단체가 네네. 참석한 가운데 범국민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예. 이분들이 어제 5대 요구사항을 내놓긴 했는데요. 역시 가장 핵심은 이 최저임금 시행과 관련한 네네. 차등화 적용 방안. 예. 예, 이 부분이거든요. 예, 이 부분 그러나 지금 정부 여당에서 아직까지 전혀 지금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네네. 어제 이 대회에 다른 야당들은 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의원들 네네. 70여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어린이집 차량 그 아이 방치 이 얘기가 저희들이 지금 무수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어제 또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가 아니라 이제 벌어진 날짜는 27일이고요. 예. 어제 이제 많이 알려졌죠. 네네. 예. 지난 27일 오전 10시 40분께 이제 이번엔 부산입니다.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뒷좌석에 있던 그 3살 여아입니다. 네네. 2시간 정도 홀로 차량에 남겨져 있다가 이제 발견이 된 건데요. 오전 10시가 넘도록 이제 등원을 하지 않으니까 어린이집 측이 이번에는 연락을 했습니다. 예, 아유, 다행이에요. 어머니에게. 예. 그런데 어머니가 우리 아이 보냈다 이러니까 뒤늦게 이제 주차장에 있는 통학 차량을 확인을 했고 아이를 네네. 발견한 겁니다. 네. 그나마 다행히 일찍 발견한 거죠. 예. 그런데 이 담임 교사가 처음에 이 어머니에게 뭐라고 설명했냐면 합반 과정에서 다른 반 선생님이 아이를 데리고 갔다. 아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아이가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제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면서 이 부모가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뒤에서야 이제 방치한 사실을 인정하는 네네. 이런 그 일도 좀 있었는데요. 당시 인솔 교사도 있었고 운전기사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제대로 이제 확인을 하지 않았던 건데 뭐 핑계는 그날 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그랬다 그러는데 글쎄요. 그럴수록 더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네. 그나마 그날 그 호우주의보 이렇게 발령되고 폭염특보도 해제된 상황이어서 네네. 인명 피해로 이제 이어지지는 않았는데 네네. 왜 자꾸 이런 사고가 벌어지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확인을 하니까 어쨌든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는 정말 참 다행스러운 하나의 사례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이거 선례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의료계 리베이트 사건이 또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쪽에서 그 의료기기 업체 대표 1명하고 이 회사 임직원 38명 의료기기법 위반 그리고 의사 43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을 했습니다. 이쪽 회사가 의도적으로 보험급여 대상인 임플란트 가격은 비싸게 책정을 하고 이 급여 대상인 치과용 합금 가격은 싸게 책정을 해서 이걸 일종의 패키지 상품으로 병원들에게 쭉 공급을 했다는 겁니다. 한 1,200여 곳에 이제 그 치과병원에 공급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한 106억 원에 달하는 치과용 합금을 사실상 무료로 일종의 리베이트로 제공한 그런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럼 이 부담은 결국 누가 다 지느냐? 환자와.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관리공단 쪽에서 다 부담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이번 사건을 이제 신종 리베이트 사건.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는데, 리베이트도 점점 진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김영란법 적용이 안 되는 데인가요? 그렇죠. 네. 사인 간의 거래니까. 그렇습니다. 단위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북미 팀의 투톱인데 이분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관계가 환상적 관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요즘 분위기 봐서는. 근데 실제로 안 그런가 보죠. 뭐 두 분 사이의 관계를 뭐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밀하게 뭔가 또 진행이 되는 게 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긴 하는데 이번에 로이터 통신 보도로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외신과 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환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중국 책임론을 이제 제기를 했어요. 중국 배후론. 이걸 제기를 한 건데 북한과 우리의 관계라는 견지에서 볼 때 중국이 그것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북한 관련 문제는 부분적으로 중국과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을 취소하면서도 사실은 중국 배후론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거듭해서 이제 다시 이제 제기를 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무역 전쟁에서 빨리 항복하라. 그러면서 북핵 문제에서 또 빠져라.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뭐 일단은 이런 기조라면 무역 전쟁 부분이 해결이 돼야 북핵 문제에도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미미한 기류가 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내일 모레면 9월입니다. 9월에는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하지만 구체적인 시간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취소됐고요. 매티스 국방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곧 재개할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예, 정치권 대북 문제 전문가이시죠.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연결해서요. 자세한 내용 좀 물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뭐가 좀 북미 관계, 이 남북 관계 이 문제가 속도를 좀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상황을? 제가 볼 때는 좀 마지막 밀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협상 마지막 타결되기 전에 또 긴장이 상당히 고조가 되거든요. 여기까지 한 거라 서로 양보 기대 폭의 차이를 좁히면서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핵 프로그램 신고, 신고 더 많이 해라 이런 걸 보고, 예. 북한은 핵 프로그램 이 정도 하면은 종전선언뿐만 아니라 평화협정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언론을 종합해 보면 그런 내용 같습니다. 예. 현재 한미 공조 상황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뭔가 덜컹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한미 간에도 완벽한 공조라기보다는 이견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이견을 서로 신뢰를 갖고 이제 해결해 오고 있는지 아니면 서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지인데 지금까지는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서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결정적인 한미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약간의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언론에서 너무 좀 지나치게 과장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북미 관계를 보면은 편지 외교라고 얘기해도 좋을 만큼 자주 편지를 통한 서로 의견을 내비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편지를 통해서 협상이 위기에 처했으며 무산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편지가 이제 김영철 편지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편지가 아니라. 예. 그래서 김영철의 편지는 김정은의 편지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김정은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김영철의 편지 주체가 김영철이라는 것 자체가. 어쨌든 이게 여전히 밀당 과정에 있다. 서로 밀고 당기기 과정에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을 믿는다. 우리 관계는 환상적이다. 이런 걸 보면 어쨌든 최종 결단은 다시 한번 김정은 트럼프 편지에서 결론이 나겠죠. 네네. 트럼프가 아마 편지를 보낼 겁니다. 예. 그래서 김정은이 화답을 하면 북미 정상회담도 2차 정상회담이 아마 일정에 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건가요? 로이터 통신 보도인데 결국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환상적인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좀 아구가 안 맞는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또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사실 실무적인 지금 협상 과정이고요. 네네.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만든 행복입니까? 이걸 가능하면 좀 협상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심리가 당연히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북미 회담이나 남북 관계도 아주 순조롭게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싱가포르 비핵화 서로 합의한 걸 이걸 깨는 정도의 지금 상황은 결코 아니다. 뒤집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싱가포르 합의를 전제로 해서 앞으로 종전선언을 넘어서서 평화협정까지 요구하는 북한의 이 기대가 충족될 수가 있다고 판단해도 될까요? 이제 그게 북한이 얼마나 이제 핵 프로그램 신고가 시작인데요. 예. 신고한 프로그램은 폐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핵 신고 리스트가 얼마나 미국이
기대한 만큼이냐. 네네. 여기에 좌우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미국이 알고 있는 정도는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북한도 미국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고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 지금 9월 남북 정상회담 개최 그 시한과 관련해 가지고 구구절 이후에 이제 뭐 9월 한 12, 13 뭐 이렇게 뭐 얘기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날짜를 언제쯤 이것이 확정이 될까요? 그 부분은 뭐 야당 입장에서는 좀 대통령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대통령이 볼 때 이 성과가 날 수 있냐 없냐 본인이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전 협상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대통령이 실력 발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네. 그리고 야당들도 너무 남북 정상회담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기보다는 예. 대통령한테 일단 믿고 맡기고 네네. 그 결과를 가지고 좀 평가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는 뭐 대통령이 잘 하리라고 봅니다. 성과가 있으면은 빨리 할 거고요. 성과가 잘 안 나타날 것 같으면 조금 미루고 네네. 뭐 이런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당내 이야기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전당대회 바로 코앞에 다가온 것 같은데요. 어제 저희가 이준석 후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본인은 뭐 개혁적 보수, 그런데 본인 빼고는 그 이념적 성향을 밝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의원께서도 그러십니까? 이준석 후보가 너무 요즘 긴장해서 그런지. 그렇습니까? 예. 네, 과거의 기억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여러 인터뷰에서 보수는 지금 개혁 정도로 안 된다. 네네.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고. 예. 저 하태경은 보수 혁명 전사가 되겠다. 즉, 저는 혁명적 보수라고 여러 번 밝혔고요. 네네. 사실 뭐 개혁 보수는 지금 식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김병준 비대위원장이나 김성태 원내대표도 다 개혁 보수를 하고 심지어 홍준표 전 대표도 개혁 보수라고 하는데. 네네. 개혁 보수라는 게 지금 뭐 한국당하고 뭐 보수에 통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예. 오히려 더 근본적인 보수를 좀 제가 뭐 뿌리부터 갈아엎겠다는 표현을 썼는데. 네네. 진짜 지금은 개혁 정도가 아니라 보수 혁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신다면 어떤 걸 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들고 나온 것이 보수 혁명의 제1 과제가 냉전 반공 보수를 완전히 청산하는 거다. 네네. 예를 들어 사실 대외적인 관계는 대통령이 좀 도와줘도 되거든요. 예. 여야가 항상 어떤 선진국도 보면 대외적인 관계는 초당적으로 하고. 그래서 이번에 뭐 정상회담 하면 야당도 같이 가자. 근데 야당 반응이 뭐 우리가 곁다리 끼는 거 왜 가냐. 그러니까 들러리 사는 거 반대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저는 뭐 대외적인 관계는 야당이 대통령 들러리 좀 써줘도 괜찮다고 보고요. 네네. 그러면 그 이후에 남북 국회회담이 있을 때도 오히려 국회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들러리 서주는 게 필요할 때 특히 대외적 관계, 남북 관계에서는 확실하게 서주겠다. 네네. 이런 게 왜냐하면 냉전 방공의식 때문에 한국당은 북한하고 뭐 하려고 그러면 파토내고 싶어 하거든요. 예. 이미 그런 시간은 끝났어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보수혁명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뭐 개혁적 보수, 혁명적 보수 이런 얘기 나오는 와중에 손학규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 부분 뭐 여러 조사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중도 개혁의 통합정당 뭐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른미래당의 미래와 맞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손 후보 보면 제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이번에 경선 과정 중에. 네네. 이제 비전이 없어요. 본인의 이제 뭐 경륜은 강조하는데, 근데 본인도 인정했지만 그 경륜의 내용이라는 것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대선 후보 3번 나갔다가 전부 다 지고. 네네. 그러니까 2007년 한나라당 탈당 이후에는 본인도 성공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했고, 사실 그래서 경륜의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다, 강조할 게 아니다. 네네. 그리고 중도개혁이란 말만 하지 당내 통합만 이야기해야지 뭐 다른 비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네네. 비전 없는 후보다. 손 후보는 실제로 손 후보 그래서 제가 계속 비판한 겁니다. 아무런 비전 없이 나와가지고 우리 당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네네. 여전히 아무런 비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정계 개편만 머릿속에 있다. 정치 개혁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준석 후보가 했는데요. 그건 이준석 후보가 착각한 거고요. 네. 정계 개편 비전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정계 개편 비전이 뭐냐 하니까 지금은 당내 통합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계 개편에 대해서 아무런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 비판을 하는 겁니다. 무비전 후보라고.
안심 논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대표가 되면은 안철수 당 이미지 벗겨내겠다는 것이 손학규 후보의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손 후보님께서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 엊그저께만 해도 안심파리를 가장 많이 한 캠프가 바로 손 캠프입니다. 네네. 엄청나게 안심파리를 했는데, 또 갑자기 안철수 이미지 벗겨내겠다고 하는데 제가 이 영문을 모르겠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안철수 전 대표의 새 정치, 그리고 우리 유승민 대표의 원칙 정치, 이것을 제가 대표가 되면 오히려 통합하고 현실에서 잘 구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안철수, 유승민 두 분 다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요. 네네. 그 두 분의 포텐셜이 우리 당에서 잘 구현되지 못했습니다. 통합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안철수, 유승민을 모두 살리는 당, 안철수, 유승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연배로 따져보면은 강산이 바뀌고 또 바뀌는 2번 바뀌는 정도의 21년 차이가 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가 되신다면은 세대 교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실 거라고 확신하세요? 손학규 후보는 당 통합 이끌 능력들이 있냐? 이런 질문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손 후보는 아직 세대 교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손 후보가 세대 교체를 인정할 준비가 안 돼 있다. 예. 하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마 다행인 것은 이제 손학규 대표 하태경 최고위원 체제보다는 하태경 대표 손학규 최고위원 체제가 이 조합이 국민들에게 훨씬 희망을 안겨다 준다. 네네. 그래서 제가 손 후보에게 최고위원이 1등이 못 되고 2등이나 3등이 되시면 최고위원을 계속 하실 거냐, 저를 도와서. 그래서 손 후보께서 기꺼이 하신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손 후보님과 함께 어깨 걸고 나갈 지금 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네네. 이해찬, 손학규 이런 그림보다는 이해찬, 하태경 그림이 바른미래당을 살릴 것이다. 네네. 훨씬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현실적으로 보면 이해찬 대표라든가 정동영 대표라든가 또 지금 언급하시고 계시는 손학규 대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당원들도 사실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당마저도 올드보이를 뽑는 게 우리 당에 좋으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대기업 정당이기 때문에 좀 올드보이가 관리해도 밑에 젊은 사람들이 일 잘하면 대기업이 굴러간다 하지만 우리 당처럼 신생 벤처 정당에 올드보이가 대처하는 거 맞냐? 다 젊은 사람들이 해서 신생 벤처를 키워내지. 네네. 그래서 당원들의 당심이나 민심은 바른미래당까지는 좀 올드보이가 안 맞다. 바른미래당 살리기 위해서는 젊고 색깔 있고 이런 용기 있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게 당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당은 큰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후에 다시 한번 좀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출발 새아침 2부에서는요. 최근에 통계청장 둘러싼 갈등 그리고 통계에 대한 진실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분을 좀 잘 짚어주실 이우진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국어사전을 보면요. 통계. 어떤 현상을 종합적으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일정한 체계에 따라 숫자로 나타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관련 통계와 이 업무를 담당하는 통계청장의 교체가 정치권의 공방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 독립 강조하면서요. 정부는 정치적 의도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하는 야당 입장 굉장히 반발이 거셉니다. 본질이 뭘까요? 또 전임 통계청장이 언급한 말 잘 듣는 이라는 발언의 배경이 또 뭘까 궁금합니다. 고려대 경제학과 이우진 교수를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오늘 또 관련된 그 토론회에도 뭐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이 경제 분야의 통계 얘기를 놓고 좀 많이 그 궁금증들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 경제 분야의 통계가 이것이다. 쉽게 좀 정의를 좀 해 주십시오. 네, 통계라고 하는 것은 경제 분야의 통계든 뭐 아니면 다른 분야의 통계든 현실의 복잡한 다양한 측면을 하나의 숫자로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다양한 측면을 하나의 숫자로 요약하기 때문에 잘못 다루게 되면은 오도하는 해석을 초래할 여지도 있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올바른 연구자는 항상 그 통계라는 숫자가 담고자 하는 현실의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면서 그 숫자가 주는 의미를 보려고 하겠죠. 예, 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 동향 조사 자료. 자, 이것이 좀 쉽게 그 청취자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 주신다면 가계 동향 조사 자료라는 것은 이거다라고 좀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가계 동향 조사 자료라고 하는 것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인데요. 네네. 가구의 생활 수준 실태와 그 변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계의 수입이라든지 지출을 조사해서 소비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그래서 각종 경제나 사회 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조사 자료입니다. 예, 예. 이 자료는 통상 지출 통계라는 것과 소득 통계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지출 통계는 연간 주기로 작성 및 공표가 되고 네네. 소득 통계는 분기별로 작성이 되는데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소득 통계 자료입니다. 예, 예. 이것의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 가구인데요. 네네. 소득 부문 조사에만 국한을 해서 본다면 현재 한 9천 가구 정도를 조사합니다. 예, 예.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가 작년 11월 현재 2017만 가구니까 대략 한 2240가구 중에 한 가구를 추출해서 조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가구들이 있을 텐데 뭐 저는 아직 그 조사 대상 가구로 선정이 되지 않아서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예. 이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대충 뭐 저희들 가구 수 2천만 가구 넘는다는 얘기는 뭐 이미 통계청에서 발표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 지정된 가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문을 받아서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죠? 다양한 질문을 받는데요. 네네. 거기에는 그 정부로부터 받은 소득에 대한 질문도 있고요. 예. 가구원의 소득, 사업 소득, 재산 소득, 뭐 타 가구로부터 이전된 이전 소득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다 질문을 받아서 답변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다만 그 현재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가구원에 대한 소득과 지출을 주로 조사해서 집계한 자료이기 때문에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의 소득과 지출 이런 것들은 포함되지 않죠. 예, 예. 자, 그렇다면은 그 조사를 통해서 나온 자료가 이제 통계 수치로 딱 드러나면 되는 것인데 왜 이 부분을 놓고 신뢰성 여지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질문하신 것은 표본 수출의 적실성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연구 대상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모집단은 워낙 큰 것이기 때문에 2천만 가구가 넘는 가구를 다 대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상 그중에서 일부를 표본이라는 형태로 추출해서 연구를 수행합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표본을 추출할 때 어떤 식으로 추출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온 통계 결과가 현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확하지 않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여자와 남자를 각각 500명씩 뽑아가지고 1000명으로 표본을 구성한 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를 추정하는 경우하고요. 네네. 여자를 1000명, 남자를 3000명으로 구성해가지고 4000명의 표본을 뽑은 다음에 성별 임금 격차를 추정하는 경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네. 앞의 경우에는 전체 표본 숫자는 1000개에 불과하고 뒤의 경우에는 4000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경우가 훨씬 더 정확한 성별 임금 격차를 추정하겠죠. 예, 예. 똑같이 대등한 그 수치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겠죠?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성별 비율은 전국적으로 보면 대충 50% 대 50%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의 경우에는 각각 동수로 뽑은 것이고 뒤의 경우에는 여자는 1000명만 뽑고 남자는 3000명만 뽑았으니까 불비례하게 뽑은 거죠. 예, 성별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자면은 연령별에 대한 것도 있을 테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층 가구 수와
또 노령층 가구 수를 어떤 식으로 배치하느냐에 따라서도 결과가 상당 부분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다릅니다. 네네. 지금 현재 가계 동향 조사는 원래는 우리나라 전국 지역을 일정 정도 나눈 다음에요. 우리 인구 통계에 비례해서 이렇게 추출을 하는 형태인데 통계청에서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는 하나 어떤 경우에는 그 사실 소득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대표되지 않게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2018년 통계 자료가 문제가 됐던 것도 일정 정도 그런 저소득 가구층이 좀 많이 추출되는 형식으로 표본 구성이 됐어요. 요거는 약간 부연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는데 통계청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몇 가지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예. 원래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를 2017년에 중단하려고 했어요. 왜 그랬죠? 그때 왜 그러냐면 가계 동향 조사가 갖는 몇 가지 이제 고소득 가구 표본을 잘 대표를 못한다든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통계청에서는 이 조사를 중단하고 가계금융복지조사라고 하는 새로운 조사가 있는데 그걸로 이제 대체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사실은 매년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한 전체 표본의 3분의 1 정도를 신규 표본으로 대체하는 게 이제 그동안의 관행이었거든요. 그게 3년마다 주기로 하는 거 아니었었나요? 네? 3년 주기로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조사를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표본 대체를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2017년 조사는 아주 작은 수의 표본을 가진 간이조사 형태를 취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연구자들을 비롯해서 각계각층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장기적으로 조사된 중요한 조사 자료를 왜 중단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여론들이 있었고요. 통계청에서 다시 계속하기로 결정을 번복하면서 2018년에는 전체 표본의 60% 정도에 해당하는 샘플을 신규 표본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조사를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표본 수하고 표본 구성에 있어서 16년, 17년, 18년 3개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년도 대비 얼마 증감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16년 1분기에는 7천여 개 던 표본이 17년 1분기에는 4천 개로 크게 줄었거든요. 아까 설명드린 이유 때문에. 그러다가 18년 1분기에는 다시 또 7천여 개로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3개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표본은 1,600개밖에 되지 않는 이런 기형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알려진 하위 소득자들의 소득은 줄고 오히려 그 상위 소득자들의 그 소득은 늘었다라는 이 분석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표본 수와 표본 구성에 연도 간에 큰 차이가 나면 당연히 연도 간 비교라는 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통계청에서 어떤 의도성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했던 관행대로 단순 비교로 공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비교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아전인수격으로 이제 확대 해석하면서 사달이 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수님 보면요, 그렇게 상대 비교를 통한 그 수치 나온 것과 관련해서 이제 뭐 상대 표준 오차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통계의 정밀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조사의 상대 표준 오차가 1.8이었는데 이게 그 통계청 상대 표준 오차 상한선이 2.5%면 거기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비교적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반대편 주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상대 표준 오차라고 하는 것은 표본 추출의 적실성과 대표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결과 그 주장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공감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도록 표본을 추출하면 아무리 작은 수의 표본이라도 그 결과가 정확할 수 있지만 모집단 전체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게 표본이 추출되게 되면 아무리 표본 수가 많더라도 정확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통계청에서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표본을 추출했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 조사 자체가 가진 우여곡절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표본수와 표본 구성의 큰 변동이.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비교를 사실 하는 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것을 하게 됐고 또 그것을 정치권과 언론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확대 해석하면서 논란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 정부의 그 통계청장 지냈던 유경준 한국과학기술대 교수는 이 정부가 표본 오차를 걸고 넘어지면 막장 드라마로 가자는 것이다 이렇게 좀 비판하셨는데요. 이 비판의 의미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유경준 전 청장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발언을 했는지 제가 그 당시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까 2017년에 중단되기로 결정을 내린 시점이 아마 유경준 청장이 재임 시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전 청장으로서, 통계청장으로서 지금 현재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정쟁이 상당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더 촉발시킬 수 있는 발언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자세한 맥락은 제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코멘트는 하지 않습니다. 예, 교수님, 그런 말이죠. 그 기재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가계동향조사 예산이, 159억 4,100만 원이에요. 이게 올해의 5배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면은 보다 정밀하고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돈을 많이 들였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많은 인력을 고용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기법을 적용을 해서 보강을 하겠죠. 그것은 통계청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가계소득 동향조사 말고요. 어떻게 보면 빈부의 양극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핵심 지표를 알 수 있는 또 다른 조사 같은 건 없습니까? 우리나라의 조사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가계 동향조사 말고도요. 각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나오는 재정 패널 조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노동연구원에서 나오는 노동 패널 조사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조사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 통계청의 독립 문제, 그리고 청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문제,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통계청장이 교체가 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어떤 기관장이 교체됐다고 해가지고 그 기관의 독립성이 훼손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그렇다고 한다면 기관장이 교체되는 모든 공공기관에 대해서 그때마다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해야 될 텐데 그런 것은 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왜 교체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없지만 좀 더 통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이 지금은 필요한 시점이지 어떤 이 통계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정쟁으로 끌고 가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규모가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정개혁 특히 계시는데요. 증가폭이 커서 여러 가지 일자리 예산 이제 늘어날 것 같은데 이 정부의 세금,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이라는 것이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견들을 또 서로 좀 상충하는 것 같고요. 자, 이 비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장이 만일 스스로 움직이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굳이 많은 재정을 투입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사회에서 시장이 스스로 작동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 한 90년 전에 미국을 덮쳤던 어떤 공황에 가까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그 자유시장 경제와는 조금 결을 달리하는 어떤 혁신적 변화라든지 확장적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물론 시장이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을 마구 확장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이 시장이 혼자 힘으로 서기에는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적절한 정도의 이 확장 재정 정책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 경제학과 이우진 교수였습니다.
네, 출발 3부에서 뵙겠습니다.